쿠키뉴스와 대한간학회가 함께 특집으로 준비한 시간 닥터 토크 콘서트 간질환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우리 몸속 오장육부 가운데서 한국 사람이 유난히 자주 언급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네, 바로 간인데요. 간이 콩알만해졌다, 혹은 간이 부었다, 혹은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자, 표현도 여러 가지죠. 이렇게 간에 대한 용어가 다양하다는 건 그만큼 간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장기라는 의미일 텐데요. 혹시라도 밥맛도 없고 혹시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자도 피곤하고 휴식을 취해도 만성 피로가 가시지 않는다면 이거는 침묵의 장기, 간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다 말겠지 하고 이 만성 피로를 방치하다 보면 심각한 간 손상, 심지어는 간암으로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간의 경고를 읽는 방법부터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 건강을 위한 특별 게스트, 간 명의로 꼽히는 두 분 모셨습니다. 중앙대학교 소화기내과 이현웅 교수,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승원 교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쿠키뉴스 장윤영 기자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 끝?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가지고 좀 어색한 분위기가 있죠.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닥터 토크 콘서트 취지가 좀 남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쿠키뉴스 건강팀에서 이 대한간학회와 공동으로 스토리 펀딩을 기획 취재를 했는데요. 이제 간암에 관련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C형 간염이나 이 B형 간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한 질환에 대해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을 풀어보는 취재를 했고요. 그 일환으로 이 회차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대한간학회를 대표해서 또 두 교수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이걸 통해서 좀 그동안에 궁금했던 내용이나 그런 사실들을 좀 홍보를 좀 하고 사실 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스토리 펀딩하고 이 방송 통해서 시청자들이 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이 깊어지고 그리고 정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니까 그런 인식 개선에 또 한몫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닥터 토크 콘서트 주제는 바로 간 건강입니다. 현대인의 만성 피로, 간 때문이라는 얘기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제 피로를 그냥 두면 이게 간이 정말 손상이 되고 심지어는 간 질환으로까지 이게 발전하는 건지 궁금해요.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저희 몸에서 간이 가장 큰 장기이고, 간이 이제 하는 일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게 이제 식도 위를 통해서 장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흡수된 영양분이 간으로 들어가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간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간 손상이나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전반적인 대사나 소화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피로는 간 때문이라 분이다. 네, 피로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이제 간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의 피로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그 피로도 간 때문이야라는 광고 이후로 환자분들이 필요하면 많이들 오셨어요, 지금. 근데 이제 꼭 간 때문은 아니고 다른 원인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원인을 꼽자면 또 간도 빠뜨릴 수는 없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간이 사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희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교수님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그렇죠. 주로 이제 피로는 독성 물질이 빠지지 않아서 그런데 결국 간에서 독성 물질을 대사해서 이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런 대사 기능이 안 될 때 이제 피로를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그 기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기능들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우리 몸에 이제 영양분이 들어오면 그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창고 역할을 한다는 점이 있고, 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세균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만드는 것도 또 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만들든지 아니면 세균하고 싸울 수 있는 살균 작용을 한다든지 그것이 간의 역할인데, 간 기능이 나빠지면 그런 것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을 우리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근데
해독작용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독을 직접적으로 마시는 일은 많이 없거든요. 그게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하여튼 우리 몸으로 입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 음식물은 모두 다 장을 통해서 이제 분해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장으로 통해서 혈관을 통해 다 간을 거쳐서 가게 되죠. 그런데 들어오는 음식물들은 대부분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거기에는 박테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분해되고 남는 찌꺼기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제거하는 역할이 바로 간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해독이 안 됐을 때 드디어 이제 간은 손상을 입기 시작하는 거죠. 가장 흔한 예가 남성분들이 음주를 많이 하시는데 그 알코올에 의해서 분해되고 남은 독성 물질들이 결국 간염을 일으키고 간경화를 일으키게 되죠. 근데 사실 주변에서 그냥 간과하고 계시지만은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괜찮아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간 질환이 왜 심각한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장 기자가 얘기해 주는 게 좋겠나요? 네,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간 질환은 국내 사망률 8위입니다. 특히 폐암 다음으로 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만큼 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이 간을 한번 발병하고 조기 검진이 늦어질 경우에 간암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간암에 발병하고 있는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40대에서 50대, 그러니까 한참 경제활동을 벌일 남성들인데 이 남성 가장들이 그 간암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어떤 손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간이 유독 안 좋다고 하잖아요. 왜 보고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간암 사망률 1위라는 보고도 있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취재를 많이 다니니까 환자들 많이 보시겠지만은 취재를 다닐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간이 나쁜 이유가 혹시 있던가요? 네, 물론 저는 이제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이제 특히 B형 간염은 백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현재 발병률은 높진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었던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40, 50대 이상의 연령에서 그 간염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B형 간염 특히 보유자가 전 국민의 5% 이상인데 문제는 이 간암 원인의 70%가 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균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도 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외에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들이 이제 간 관리가 안 될 경우에 간암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간암이나 간 건강으로 인한 유병이 높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취재했을 때 이제 느낀 점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사실 환자분들 많이 보시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간이 나쁘다고 보시는 이유들이 또 전문가 입장에서는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방금 이제 장 기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B형 간염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사실 바이러스 간염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간 질환이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약을 잘못 드셨다거나 그런 원인이 아니시면. 그래서 사실은 B형 간염 유병률이 높았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전 국민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실시한 이후로는 현저히 많이 줄었고요. 실제 이제 우리 현장에서도 그런 연령별로 B형 간염 환자가 많이 줄고 있는 걸 느끼고 있고, 또 최근에는 B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들,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들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만성 B형 간염에서 간경화나 간암으로 가는 비율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B형 간염뿐만 아니라 이 간이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게 특별히 간경화라든지 복수가 차고 정말 간암이 커져서 이런 증상이 생기기 전에는 병원을 안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미리 잘 알아서 대처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네네. 우리나라는 진짜 알코올에 술에 관대해서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이렇게 늦은 시간에는 술을 못 팔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어디서든지 24시간 살 수 있잖아요. 술 문화가 좀 발달되어 술 있죠. 문화에 너무 관대한 것, 그리고 술 먹고 실수해도 쉽게 용서해 주는 것, 그것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간에 발생된 질환이 좀 무서운 게, 사실 위가 아프다 그러면 약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느낌도 느끼고 위통도 느끼잖아요. 근데
간이 아파서 간의 통증을 느꼈다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간에 이상이 있을 때는 혹시 자각할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무증상인가요? 예, 그게 간 표면에만 유일하게 신경세포가 있어서 간 표면에 변화가 생길 때만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간이 커지지 않는 이상 환자분들은 느끼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환자분들께서 종종 오셔서 내가 간이 나빠지는지 예측할 수 있는 증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간은 증상이 없는 게 그게 특징이라고. 어머. 네. 딱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진짜. 근데 증상이 없으니까 병원을 찾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이 교수님 말대로 처음에는 이제 그 증상이 네. 없어서 잘 모르시다가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돼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간을 싸고 있는 그런 캡슐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간 조직 검사할 때 마취라는 이유는 그쪽을 마취라고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더 심해져서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황달이 나타나고 소변 색깔이 짙어지고 하는 그런 임상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그 전까지는 특별히 그런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을 이렇게 침묵의 장기라고도 표현을 하는군요. 근데 사실 간과 관련된 질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좀 더 많이 발병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집에 계신 분들보다는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발병을 해서 그런지 이게 술 때문이라는 인식이 좀 있어요.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요. 이 간질환이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도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답변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 교수님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간의 조직학적으로 봤을 때 그 간세포가 각각 있고 그 옆에 이제 사이노소이드라는 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간으로 가장 중요한 혈관, 간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에서 모든 영양분이 있는 그 혈류가 그쪽으로 가고 이제 간 동맥이 이렇게 다 해서 가는 담즙이랑 해서 가는 그 길이 있고요. 그 있는 그 간 세포가 바이러스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독성 물질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손상을 받으면 아니면 또 자가 면역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간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염증이 오기 시작하고 이제 저절로 회복이 되면서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아주 심화갔을 때는 급성 간부전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이러스가 계속 간에서 살면서 그 과정이 반복이 되면 그 세포가 염증이 됐다가 다시 호전되고 하는 게 반복이 되면 섬유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섬유화가 점점 더 심해지면 간 경화로 이제 간 경변이라고도 하죠. 그렇게 발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지금 알코올 아니면 바이러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게 이제 주로 흔하고요. 그 외에도 뭐 독성 간염, 우리가 약물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독버섯 같은 걸 먹어도 그럴 수 있고요. 예, 그런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자가 면역성 간염이라고 그래서 원래 면역학적으로 우리 몸은 밖에서 오는 다른 세균이라든지 뭐 이식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세포에 대한 방어는 같지만 자기 스스로의 장기에 대해서는 그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의 세포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자가 면역 간염 같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간 질환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진행 방법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깨끗하고 정상인 간은 빨간 간인가요? 저는 내과 의사라서 사실은 간을 볼 기회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종종 제 환자가 이식을 할 때 수술방에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네. 아들이 누워있고 환자가 누워있고 근데 가서 보면 아들의 간은 정말 예뻐요. 선홍색의 빨간 빛을 띠고 있고요. 표면이 거의 부들부들해서 만지는 의사 선생님들도 되게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희는 내과 의사라서 이렇게 멀리서 보기만 하지 만져보진 않는데 부드럽고 그다음에 그 표면이 깨끗해요. 그렇지만 그 옆방에 가서 엄마의 간을 보면 거의 색깔부터가 굉장히 검다고 해야 되나? 검붉은 듯한 색깔을 띠고 있고, 우리 손에 상처 나면 이렇게 그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그런 흔적처럼 간에 이렇게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상처가 안 난 곳은 표면이 빤빤하고 상처가 난 곳이 깊어지고 하다 보니까 마치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변하게 되고, 그 염증이 이제 점점 더 심해지게 되면 이제 안에 동그랗게 결절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돼도 괜찮은데 네. 계속적인 이제 술을 드시거나 바이러스가 계속 공격하거나 하게 되면 그 결절의 일부가 암으로 이제 가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렇게 점차 염증이 심해지면 이 간은 자기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쭉 쭈그러들어요. 재밌는 것이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술에 의해서 지방이 차면서 간이 이렇게 커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이 확 쭈그러들어요. 저도 그러니까 간 전문 일을 하기 전까지는 간경화가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진행되면서 작아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술 드시는 분들 보면 특징적으로 간이 커졌다가 한 번에 우그러져서 간이 급격하게 작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자들한테 이제 한 10년 정도 환자를 보면 그 환자의 1년 처음 왔을 때 사진하고 10년 전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러면 환자들이 놀라죠. 자기는 변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크기가 완전히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걸 보고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해 주신 그런 진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건가요, 간이? 아마도 심한 계속적인 음주로 인해서 그런 바이러스성 질환과 달리 반복적인 손상을 받게 되면 그 진행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위염이 갑자기 위암이 되지는 않잖아요. 후두염이 갑자기 후두암으로 가지는 않는데, 이 간염은 간암으로 또 바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간에 대한 상식과 또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간 질환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짚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대 간 질환이라고 하죠. 간염, 간경화, 간암. 그 중에서도 먼저 간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염은 종류가 지금 어떻게 나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이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바이러스성 간염인데, 네. 그 유병률도 높고요. 제일 많은 것이 물론 B형 간염이지만 알려져 있는 간염은 A형부터 B형, C형, D형, E형까지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임상에서 한국에서 문제되는 병들은 주로 A형, B형, C형 간염이 되겠습니다. 먼저 A형 간염과 네. E형 간염은 급성 간염입니다. 그래서 절대 만성으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으로 우리나라는 주로 A형 간염이 많고요. 다른 저쪽 아프리카나 외국에 우리가 여행을 보통 많이 나가시지만 그런 쪽은 E형 간염이 또 우리나라 A형 간염처럼 많기도 하지만 특징은 절대 만성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만성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급성 간부전만 오지 않는다면 주위에서 혹시 A형 간염 걸리신 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달 오고 그래서 보통 한 1, 2주 고생하시다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다시 간이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성 간염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만성 간염이 진행되다 보면 간경화로 가고 또 간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B, C, D 세 개의 간염은 모두 만성 간염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B형 간염과 D형 간염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D형 간염은 B형 간염이 없이는 생길 수가 없습니다. B형 간염이 반드시 있어야만 같이 중복 감염이 되거나 아니면 B형 간염이 있는 환자에게 D형 간염이 추가로 감염이 될 경우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많이 이슈화가 되고 했지만 뭐 문신이라든지 어떤 혈행 접촉을 통해서 많이 될 수가 있고 보통 B형 간염이 급성으로 됐을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만성으로 되는 경우가 1% 이내입니다. 하지만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만성으로 갈 수 있는 퍼센트가 한 50에서 85%까지 만성화율이 훨씬 더 높은 게 특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간염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또 만성화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이제 주의를 하게 되는데 사실 통계치는 이제 기자에게 좀 질문을 드려야겠죠. 네. 이게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전체 인구의 몇 % 정도 될까요? 일단 B형 간염 유병률은 10%가 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영유아 시절 예방접종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이 B형 간염 보유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워낙 이 예방접종률이 높다 보니까 B형 간염 유병률은 크게 줄어서 현재까지 통계로는 3% 정도의 유병률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요. C형 간염은 사실 이번에 뭐 집단 감염 사태로 인해서 조금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좀 이슈가 되긴 했는데 사실은 C형 간염 자체도 유병률이 높지도 않고 현재 0.6%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B형 간염의 대부분,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수직 감염이라 해서 엄마가 B형 간염을 갖고 있으면 출산할 때 아기에게 혈액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의 원인이었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간을 전공해야겠다고 생각한 것도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간염들은 자기가 실수해서 걸릴 수도 있지만 B형 간염은 사실 불쌍하잖아요. 엄마가 알았고
자기는 그냥 태어났는데 걸렸고 엄마는 그것 때문에 아이한테 죄책감 느끼고 그래서 사실 비형 간염은 수직 감염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그렇게 아기였을 때 들어왔던 그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몸에 있는 건 줄 이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공격하지 않아요. 아기가. 그래서 아기 몸속에 20년, 30년 커나가면서 바이러스를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자기의 면역 체계가 이제 정상화되면서 아 이게 바이러스가 남의 거다, 나쁜 거다라는 걸 인식하고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이제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간염이 생기고 간 수치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나타난 첫 증상이 이게 되게 피곤하다. 아무리 자도 그 다음날 아침에 깼는데 피곤해서 못 견디겠다. 이래서 이제 찾아오시게 되거나 아니면 좀 더 참다가 구역질 나고 미치겠다. 토할 것 같다. 또는 명치가 아프다. 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형 간염 지금 감염 경로 중에서 수직 감염,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거죠. 본인은 아무리 뭐 걸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마는 그래도 이것 때문에 걸리는 것 말고 다른 감염 경로가 더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정 교수님? 혈행 접촉이나 이제 성 접촉을 통해서 네.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C형 간염에서부터가 많이 되긴 하지만 B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뭐 주사기를 돌려 맞거나 뭐 문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약간 접촉만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건가요? 일상적인 접촉? 뭐 재채기라든지 혹은 악수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것들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해로 뭐 술잔을 뭐 돌려 그렇죠. 마시거나 같이 뭐 식사를 꼭 그런 거는 아주 뭐 각별히 막 따로 뭐 식기를 분리하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상적인 접촉은 괜찮다라는 괜찮습니다. 말씀이시고. 네, 네.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한 분이 계시면 네. 애나 남편한테 옮길까봐 긴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럴 경우는 괜찮다고 일상생활 잘 해도 되고 단 한 가지 칫솔 같이 안 쓰게 조심하고 예, 특히 부부들 그냥 내 건지 와이프 건지 몰라가지고 막 쓰는 경우 그런 거 조심하라 그러고 면도기는 이제 애들이 좀 중고등학교 돼서 크면 아빠 거랑 막 같이 쓴다고요. 네. 그런 거 조심하게 관리하죠. 그러니까 혈액에 묻을 수 네, 있는 있는 것들은 상황. 좀 조심을 해야 되는군요.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가족분들 중에 누가 한 분이 만성 B형 간염이 있으시면 반드시 다른 가족분들은 예방 접촉을 꼭 하셔서 항체를 보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방 접종을 해서 항체가 생기시면 절대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게 사실 저도 애가 있는지라 걱정이 되는데 모유수유 같은 건 괜찮나요? 어려운 질문인데 사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거로는 모유로 바이러스가 나오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출산했을 때 모유 수유를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B형 간염 산모가 나 아기 나면 아이한테 그냥 모유 안 먹이고 그냥 분유 먹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교육을 시키죠. 괜찮다고. 초유도 먹여야 되고 6개월 이상 아기한테 젖을 줘도 되는데 단지 주의할 거는 6개월이 되면 애가 치아가 나와요. 그럼 애가 이제 이가 간질간질하니까 꽉 깨문다고요. 그러다가 혈행을 통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그때는 애한테 치명적이고 엄마 당신도 마음이 아프지 않냐. 그러니까 6개월 되면 사정없이 끊어라. 이유식으로 바꿔라.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모유수유만으로는 괜찮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또 한 가지 조사는 있는데 약물을 만약에 그 간염 복균자 같은 경우 약물을 복용하실 수가 있죠. 활성도에 따라 다른데 네. 그럴 경우에 모유 수유를 통해서 약물이 조금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또 조심한다. 이렇게 학회 자료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또 유념하셔야 된다. 이런 자료가 있어서 참고차 말씀을 드립니다.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겠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만성 비염 간염 환자 많다고 또 얘기를 하시니까 환자 입장에서 어떤 게 궁금할까 생각을 해보면 치료는 가능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혹시 복잡하기도 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겁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완치 혹은 치료의 방법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 B형 간염 환자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는 B형 간염은 당뇨병처럼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당뇨 걸렸으면 나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B형 간염 걸렸다 그러면 나는 간경화 생겨서 이제 간암 걸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충분히 관리 가능한 거고 약들이 너무 좋아져서 먹기도 편하고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그리고 부작용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쉽게
치료제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장기간 동안 비타민처럼 복용해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80평생 이상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죠. 바이러스가 몸에 있다고 해도 걔가 문제를 일으키지만 않으면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기만 한다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에 있어서는 너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보유자거나 환자가 아닌 일반인 분들은 사실 예방을 먼저 하는 게 좋으니까요. 예방법도 좀 알려주실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요즘에는 그 학동기 때 이미 태어나면 다 비형간염 예방 접종을 다 맞고 있고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산모가 어머님이 비형간염일 경우에는 바로 이제 출생 시에 네. 비형간염 이뮤노글로불린과 함께 예방 접종을 정기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방 접종을 시행을 예전에 안 받으셨던 분들은 이제 3회 예방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맞고 한 달 뒤에 맞고 6개월 뒤에 맞고 해서 맞게 되고, 어떤 분들은 3번 사이클을 맞으셨는데도 항체가 안 생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번 더 맞으시면 한 44에서 한 100% 정도에서 항체가 다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안 생기는 경우는 지켜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에 또 면역세포의 그 기억세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노출이 됐을 때 대부분 큰 문제들이 다 없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러니까 예방책은 예방 접종인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형간염 환자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요즘에는 C형간염에도 굉장히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게 비형간염보다 더 무섭다라는 말 때문인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이 좀 나왔을까요? 단순히 그냥 유병률만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간 경변 환자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비형간염, 그 다음에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끝에 가서 C형간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간암 분포도를 보면 조금 바뀌어요. 비형간염의 원인이 조금 줄고요. C형간염이 2등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 걸 보면 C형간염은 간암을 일으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는 60세가 넘어가면 C형간염이 간경화로 진행하는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C형간염이 비형간염보다 조금 더 진행 속도도 빠르고 심하게 진행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제 C형간염이 최근에는 좋은 약제들이 나와서 치료가 훨씬 쉬워졌지만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페그인터페론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제거든요. 리바비린이라는 약을 썼습니다. 근데 치료 자체가 되게 환자분들이 쉽지 않았고 또 완치율이 지금보다 낮고 했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만성화가 돼서 간경변으로 가면 더 비형간염은 그래도 항바이러스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가 됐지만 관리가 더 그때는 치료가 힘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C형간염은 이게 백신이라든지 이런 예방법이 없나요? 네, B형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방 백신이 있지만 C형간염은 쉽게 이야기해서 바이러스가 좀 자기 형체를 너무 쉽게 잘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방 백신은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방법이라고 하면 주의를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되는지도 귀뜸을 좀 해주세요. 이 교수님께 드릴게요. 글쎄 어려운 질문인데 네.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가 혈행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아까 비형간염 때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해야 될 상황들 네.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C형간염은 특징적인 것이 이 주사제를 함부로 남용했을 때 많이 걸린다고 되어 있고, 미국에서도 가장 큰 이슈가 마약을 하는 경우에 이제 서로 주사제를 공유해서 걸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주사제 사용이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마찬가지로 그 주사제 사용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문신을 한다든지, 특히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허가되지 않은 미용실에서 이제 눈썹 문신을 하는 여성분들, 이런 문신이라든지 피어싱 이런 것들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함부로 하시고, 그럴 때 운이 없으면 그 전에 했던 환자가 C형간염이었을 경우는 자기가 걸릴 수 있으니까요. 그럴 위험을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용 성형할 때 병원이 아닌 곳에서 하는 거는 좀 조심하셔야겠죠. 네.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제가 아니고 네, 아예 네. 금지를 말씀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비형간염 전염 경로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앞서서 비형간염은 그
가족들도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신형 간염은 어떤가요? 가족들은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좀 있을지요? 아니면 검진밖에 방법이 없는지?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없나요? 제일 슬픈 게, 저희도 그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제 여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한 60대 할머니이셨는데, 이분이 C형간염이라서 C형간염 치료를 했어요. 완치를 했는데, 저는 그 환자만 봤지 남편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남편이 C형간염에 걸렸던 거예요. 두 분 중에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C형간염 걸렸는데 여기 나으셨는데, 나았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다시 걸려서 오셨어요. 그 C형간염은 완치가 되더라도 다시 또 들어오면 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이 예방접종 없지 완치가 돼도 실수로 걸리게 되면 또 걸리게 되지.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이후에 저는 항상 환자 오시면 가족 중 누구든지 같이 생활하는 사람은 검사를 꼭 하시고 이런 혈액 접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이제 교육을 하죠. 그렇군요. 네. 검진 그리고 생활 속에서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C형 간염 환자들의 경우는 이게 치료비가 높아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윤영 기자, 요즘에 그 C형 간염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다면서요? 네, 최근에 이 C형 간염이 이슈가 된 것은 사실 유병률 높지 않음에도 모 의원에서 이제 주사기를 계속 재사용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이렇게 내가 원치 않은 C형 간염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네. 보험급여로 적용하면서 환자 부담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C형 간염 치료제만 잘 해도 완치에 가깝게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어우,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쨌거나. 근데 이제 사실 바이러스 간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질환이다 보니까 이게 간염 환자라든지 보유자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오해라든지 또 차별이 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환자분들 치료하시면서 오해들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혹시라도 궁금해서 환자 입장에서 어떤 저한테 오해들을 이제 진단서를 좀 써달라고 네.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그 환자들한테는 저는 그냥 써줘요. 그러니까 진단명 B형 간염 보유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 환자는 바이러스가 몸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이 없으며 일상생활이나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줘야 구구절절 다. 예, 써줘야 믿어줘요. 근데 사실은 혈액 내에 DNA가 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있죠. 있지만 그 감염이 혈액으로 옮아가지 회사일이나 일상생활에서 옮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된다 싶어도 그 환자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써서 그리고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회사 대표랑 와라.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그냥 즐겁게 가세요. 근데 여지까지 한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그거 갖고 문제 삼아서 오신 분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다 취직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일만 열심히 하는데 뭐 옮기겠어요 그게? 직장생활 그것도 하면서. 요즘은 대부분 B형 간염 항체를 많이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B형 간염 항체가 갖고 계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아픈 것도 서럽거든요. 근데 이런 오해와 차별까지 받는다면 이건 두 번 죽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빨리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간 질환을 일으키는 다음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인데요. 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지방간 조절하세요.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지 지방간은 어떤 개념인지부터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방간은 정의상으로는 지방이 간에 이제 축적이 돼서 간 전체 한 5% 이상을 차지하면 지방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지방이 축적되는 건데 지방 축적되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죠. 뭐 결국은 에너지가 계속 내 몸에 이제 축적돼서 생기는 건데 가장 흔한 원인이 알코올. 알코올은 정말로 칼로리만 있는 물질이거든요. 네. 그것들이 간에 들어가서 결국은 에너지 축적이 되면서 지방으로 변성되고 그게 지방 간염을 일으키면 그걸 알코올성 지방 간염이라고 부르고요. 술을 안 드시더라도 먹는 양이 너무 많을 때 탄수화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지방을 많이 드시게 되면 결국 그걸 분해하고 남는 지방 성분이 간에 그대로
축적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간염을 이제 알코올이랑 이렇게 분리하기 위해서 이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술 안 드시는 분들도 걱정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종류가 어쨌거나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뉘는 건데, 장 기자, 이 환자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에 그 보도를 보면은 이 지방간 이슈가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알코올성 지방간도 문제인데 이 전체 지방간의 20%에 불과하고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간 질환 중에 80%를 차지하기 때문인데요. 술과는 관계가 없고 대부분이 이 비만 아니면은 이런 지방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축적된 것들에 의해서 발병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정 교수님, 이게 다른 간 질환처럼 간염처럼 혹시 무증상인가요? 증상이 혹시 없습니까?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사실 지방간은. 그리고 이제 예전에야 못 먹어서 병이 생겼는데 네. 요즘은 이제 잘 드셔서 생기는 병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지방간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거지만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에너지 과잉 상태이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뇨도 잘 오고 고지혈증이라든지 뭐 혈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같이 유발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조직 검사를 해보면 간에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방울처럼 이런 게 많이 이제 차지를 하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방간이 더 진행이 되면 거기 이제 염증 세포가 침입이 되면서 지방간염으로 발전이 되고요. 염증이 더 진행이 되면 섬유화 거쳐서 간 경화까지도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방간은 그러면 치료가 가능한 겁니까, 이게? 지방간 결국 이제 두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얘기를 드렸는데 알코올성 지방간은 뭐 확실하죠. 치료가 금주죠. 금주. 근데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금주하고 살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제 환자분들한테 나도 술 먹는다. 솔직히 말해서 절주하셔라. 많이 드시지 말고 그리고 쉬는 간격도 넓히고 이렇게 절주하면서 지내시는 게 제일 좋겠다. 지금 다 드시지 말고 나눠서 80까지 먹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금주 절주가 치료 원칙이고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결국 들어오는 에너지가 적어야 되기 때문에 영양분을 절제해야 되는데 영양분 절제 전에 약을 이제 써봤어요, 의사들이. 예를 들면 이제 간장 보조제, 그다음에 항산화제, 그다음에 인슐린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제 이런 거 다 써봤는데 그 효과가 정말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하고 해서 몸무게 빼는 것보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환자분들께 그런 약들을 먹는 것보다 내가 당신한테 약을 주면 계속 늘어난다. 간장약 먹어야지, 항산화제 먹어야지, 그 다음에 인슐린 그 약을 먹어야지. 이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니까 무조건 살 빼라. 5%만 빼면 지방간이 없어진다. 그리고 지금 몸무게의 10%를 빼면 지방간 좋아진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키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말을 듣고서 이제 나는 도저히 이 운동 갖고는 자신이 없다. 네. 그래서 약을 구해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약을 잘 구하시는지 약을 구해서 살 빼는 약을 먹고 와요. 그래서 간 수치가 확 올라가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살 빼는 약 중에 일부는 이뇨제가 같이 섞여 있어서 간 손상 일으키고 신장 손상 일으키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먹고 오셔서 제가 그런 거 드시지 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몸무게는 빠져요. 근데 끊음과 동시에 다시 또 몸무게가 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살 빼라 그랬더니 여자분들 막 단식 투쟁하면서 몸무게를 막 한 달 만에 10kg씩 빼갖고 와요. 그러면 지방간이 더 심해져요. 그래서 치료 목표가 그냥 2주에 1kg 빼주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갑작스럽게 몸무게를 빼면 지방간도 심해지지만 담석도 생겨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이제 사실은 교육이 제일 중요하고, 식이조절, 운동요법, 이걸로 몸무게 10% 빼기.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정확한 치료법은 건강한 다이어트네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리고 알코올성 지방간의 치료법은 금주다. 근데 사실 말이 되는 말을 하셔야죠. 아니, 어떻게 생활을 하면서 술을 한 모금도 안 마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적당량은 있는 거죠. 어느 정도가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1표준잔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외국 미국 기준으로는 그 1표준잔이 보통 알코올 한 12g 정도로 해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표준잔
그 여자분들은 1표준잔. 표준잔이라고 하면 알코올을 함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소주는 소주잔으로, 맥주는 네, 맥주잔으로. 이렇게 종류와 네. 관계없이 12g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 소주 네. 가득 안 채우고 일반적으로 마시는 게 한 8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마시는 와인이라든지 한 9g, 그리고 위스키 뭐 그런 것도 한 9.5. 그러니까 대부분은 한 8에서 10g 사이가 각 술의 종류와 관계없이 막걸리 한 사발이 거기에 들어가고요. 그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외국 기준으로 아까 말했던 12g은 우리가 지금 4.5%짜리 캔 맥주 하나가 12g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 한 2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1개가 원래 이제 권장되는 그 기준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통 근데 환자분들 다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다니는 분들 뭐 여쭤보면 보통 소주 한 병은 드시죠. 그러니까 소주 한 병에는 보통 한 60g에 가까운 알코올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드시고 좀 쉬셔야 되는데 오늘 마시고 내일 마시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간이 이제 피로가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권장량 그 외국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더 낮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0에서 30g 이내, 여자분들은 한 10에서 20g 이내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여자가 양이 더 적나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술을 마시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위에서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나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효소 양이 남자분들보다 좀 적고, 그다음에 체내 분포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퍼센트가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지방 퍼센트가 좀 더 많고, 다른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이런 호르몬al 영향이 또 같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양을 드셔도 좀 더 효과가 크죠.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은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근육량이 많아서 근육에는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술을 먹더라도 수분이 많으면 이제 대사를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그 여자분뿐만 아니라 이제 왜소한 남자분들도 금방 술에 취하는 거죠. 그런 근육량이 작으면 훨씬 더 알코올에 취약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술 잘 못 드시는 남성분들도 여성 말씀하신 그 표준량을 지키셔야 되는군요. 술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소도 양이 다르기 때문에 술을 잘 못 마시는 사람한테 막 술잔 돌리고 해서 하게 되면 그 어린아이한테 마라톤을 뛰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의 하나가 이렇게 또 여러 명 앉았으면 한 명씩 다 한 잔씩 돌려야 되는 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바뀌어야 될 문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술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가 길어지는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매일 조금씩 반주로 마시는 것과, 아마 이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바짝 좀 포금을 하는 것과 어떤 게 굳이 비교한다면 어떤 게 더 이제 건강에 안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진짜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임상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솔직히 그 연구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아서 연구가 돼 있는 게 없는데, 임상에서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환자 통해서 이제 저도 배우는 건데, 매일 먹는 게 훨씬 더 나쁜 것 같아요. 이 폭음을 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 왕창 먹고 쉬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요. 매일 먹는 분들이 이제 나빠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아마도 알코올을 대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간이 쉴 시간이 없는 거죠. 맨날 해독해야 되니까. 결국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잘 해독하다가 그 해독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간이 조금씩 망가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매일 먹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치가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이 교수님 개인적인 의견인 거죠. 정 교수님도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네, 저도 뭐 매일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게 또 이제 알코올 의존으로 되는 분들도 사실 많고요. 의외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다니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술을 드시기 시작하다가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확 드시는 것도 안 좋죠. 그러면 이제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우리가 필름이 끊어지면서 큰 사고 같은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두 가지 다 안 좋지만 날마다 그렇게 드시는 건 알코올 의존으로 갈 수 있는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블랙아웃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도 블랙아웃이 막 몇 번 되고 그랬더니 저희 정신과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는구나. 그러더니 그거는 작동하고 있는 컴퓨터를 확 꺼버리는 거야. 그러면 네 컴퓨터 망가지겠지. 그러더라고요. 확 와닿네요. 네, 갑자기 내 뇌가 그냥 녹아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게, 매일 조금씩 마시는 술이나 포금이나 둘 다 간을 무리하게 만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이제 매일 먹는 반주가 좀 더 건강에 안 좋을 거다라는 이제 두 전문의의 의견이셨으니까 좀 참고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간 질환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질환이죠. 간암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간암이 왜 걸리는 건지, 어떻게 걸리는 건지, 얼마나 걸리는 건지 좀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을 드릴까요? 보통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암의 첫 번째 원인이 비형 간염입니다. 그래서 네. 비형 간염에서 간 경화를 거쳐서 모든 간 경화는 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경화에서 간암으로 가기도 하고, 특히 비형 간염에서는 그 어떤 유전자 변형을 통해서 암을 좀 억제시켜야 되는 그런 유전자에 영향을 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형 간염에서 간 경화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만성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비형 간염 외에도 C형 간염도 마찬가지로 간 경화로 가면 간암으로 갈 수 있고, 네. 알코올성 간 질환도 간 경화를 통해서 간암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간암이 치료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간이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간이식은 어떤 경우에 하는 겁니까? 간암도 간이식의 기준에 들어가지만 네네. 주로 이제 간 경화가 진행되었을 때, 저희들이 간 경화가 진행되어 있을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환자가 복수가 찼을 때, 네. 그 다음에 혼수가 와서 사람을 못 알아볼 때, 그리고 정맥류가 터져서 입으로 피를 토할 때, 그런 합병증이 생기면 평균 한 5년 정도밖에 못 사세요. 그러면 그때 환자에게 이식을 좀 받으시라고 이제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 빈도가 훨씬 많고요. 간경화로 인한 간이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간암이 생겼는데 수술적 절제가 어려울 때, 하지만 수술적 절제가 어렵지만 혈관을 침범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이어붙여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런 간암에 있어서 간이식을 권하게 됩니다. 근데 대개는 혈액형이 안 맞으면 이게 가족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이식을 못 한다고 예전에는 저는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의료기술이 좀 많이 발달을 해서 이게 가능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 확인도 안 해보고 네. 내 아들은 나랑 혈액형이 다른데 이식 못한다. 그러면서 막 좌절하시는 분도 있었는데요. 요즘엔 정말 약이 좋아져서 저희가 수혈을 할 때 다른 피를 맞으면 사고가 나잖아요. 수혈 사고가. 마찬가지로 다른 혈액형의 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서 항체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없애버리는 약이 개발돼서 이식을 받는 환자의 혈액에서 공격할 수 있는 항체를 없애는 약을 먼저 쓰고 그 후에 이식을 받으면 같은 혈액형으로 이식받는 환자랑 치료 성공률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혈액형으로 이제는 이식할 수 있다 없다를 평가하지 않고요. 가족 중에 이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간의 크기가 충분하고 그 다음에 혈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이식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불났을 때, 그렇죠. 작은 불씨는 끄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큰 불로 번져버리면 이게 손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이 간 질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위험 인자가 있거나 폭음, 과음 혹은 만성 피로로 고생을 하신다면 간 건강을 특히나 좀 미리미리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침묵의 장기 간은 이상이 생겨서 증상이 나타났을 땐 이미 손상이 많이 진행된 상태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지금부터는 간 건강을 지키는 5가지 비법에 대해서 차트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명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수칙 5계명입니다. 자, 장윤영 기자가 하나씩 뜯어주세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정 교수님 읽어주실까요? 네, 1번 간염 예방 접종 필수입니다. 네,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A, B, C, D, E 중에서 A형 간염,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읽어주세요. 과음을 피하고 절제된 식습관,
네. 이게 사실 가장 큰 원인 바이러스를 앞서서는 대주셨는데 사실 간질환 얘기할 때 술은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부연 설명 좀 해주실까요? 그렇죠. 근데 알코올은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셔서 절주에 대해서는 다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절제된 식습관이 문제인데 날씬한 여성분들은 자기는 지방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초음파해 보면 지방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하 지방은 없지만 내장 지방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날씬하니까 운동도 안 해도 돼. 그리고 음식 절제 안 해도 돼. 이거는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도 해줘야 되고 식이 조절도 해줘야 간에 지방이 차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알코올성 간질환은 만성 간질환 중에 두 번째로 흔한데요. 특히 이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도 연간 10명 중에 9.6명으로 높습니다. 네. 그만큼 술을 단번에 끊기는 어렵지만 음주를 줄이시는 것이 이 간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술 절제하는 것과 더불어서 사실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우리 어디 아프다고 할 때 어디에 대해 좋다더라 이런 음식들 꼭 신경을 쓰게 되는데 간에 좋은 음식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께 네. 콩, 두부 이런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거기에는 좋은 단백질이 있어서 간 세포가 다시 재생하는 데 이제 도움을 주고요. 네. 여러분들이 술 많이 드시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뭘 챙겨서 드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콩나물국, 북엇국, 전복국, 그 다음에 홍합 뭐 이런 것들을 드셨을 거예요. 거기에는 비타민하고 무기질 그리고 타우린이 많이 들어있어서 해독 작용에 이제 도움을 주고요. 네. 과일로는 오렌지, 귤, 블루베리, 네. 뭐 이런 토마토 이런 것들은 항산화 물질이 많아서 간암이 생기는 것을 좀 억제해 줍니다. 꼭 한 가지 더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를 좀 하루에 2-3잔 정도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커피가요? 가능하면 원두 네. 커피로 특히 만성간 질환 있는 사람은 원두 커피를 하루에 2잔에서 3잔 드시면 간암 발생률이 감소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게 카페인이 도움이 되는 겁니까? 카페인일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그 안에 들어있는 클로로젠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둘 중에 어느 건지는 아직 정확하게 감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커피를 드시게 되면 간암 발생률이 낮아진다고 이미 보고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검증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세요. 약물을 일단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약, 그 다음에 네. 건강식품들을 많이 드십니다. 특히 이제 간에 좋다고 여러 가지 뭐 버섯 종류도 좀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열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이런 특별히 그런 것들만 좀 파는 시장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뿌리나 뭐 열매나 이런 걸 사다가 너무 진하게 달여 드시고 그러면 그게 또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양약을 드실 때도 처방을 받는 의사 선생님께 간이 안 좋다고 말씀을 하셔서 특히 뭐 결핵약이라든지 뭐 항진균제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뭐 고지혈증 약물도 올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진통제나 항생제 모두 이런 약들이 다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런 약 처방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간 건강을 지키는 생활 수칙 3번째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 기자가 읽어줄까요? 네, 정기검진으로 간에 관심을 갖기입니다. 네, 정기검진 맞아요. 이게 어떤 질환이든지 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간 질환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시행하는 검진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사망률이 높은 간암. 이 간암에 대해서는 2003년부터 국가암 검진 사업에서 그 만 40세 이상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1년마다 초음파 또는 혈청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문제는 이 간암 조기 검진 수검률이 40%에 불과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조기 검진을 꾸준히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한 비형 간염을 보균자분들은 간암 발병률이 높은데 이분들은 주기적으로 이 간암 관련 검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도 지적사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이제 뭐 피검사라든지 이렇게 검사해서 간 수치가 뭐 어떻게 나왔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이 간 수치가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수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 OTPT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고 AST, ALT라고 알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두 개 다 같은 말인데 간세포 내에 있는 효소예요. 그래서 간세포가 깨지면 그 안에 있는 그 효소가 혈액내로 나와서
아, 간이 파괴됐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정상적으로 간세포는 생기고 사라지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3, 40 정도의 수치가 혈액 내에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바이러스든 약이든 뭐 알코올이든 간세포가 많이 깨지게 되면 그 효소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혈액 검사를 했을 때 그 수치가 올라갔을 때 간염이 생겼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일반 정상인의 수치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저희들이 병원에 가면 수치를 40까지가 정상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의사들 사이에 특히 간을 전공하는 의사들 사이에서는 남성은 30 이하, 여성은 19 이하일 때 정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40도 좀 높은 건가요? 예, 40도 좀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검사에서 대부분 한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수치 알면 사실 본인들이 미리미리 또 조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계속해서 네 번째 생활 수칙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읽어주실까요? 네, 네 번째는 약물 오남용 주의입니다. 네, 약물 오남용 주의. 사실 나이 들면서 만성질환 또 하나 둘씩 얻어가잖아요.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보면 그렇게 해서 먹는 약이 한 주먹이더라고요. 사실 우리 건강 지키기 위함인데 이게 오히려 간에는 또 안 좋은 것 같네요. 지금 네 번째 얘기를 해주신 거 보면 어떤가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약물은 우리가 먹게 되면 위장관을 통해서 위장관에서 간으로 연결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각 사람마다 따라서 그 효소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한테는 이상이 없는 약이지만 본인한테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이 있고요. 모두에게 똑같이 용량에 따라서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레놀 같은 약은 누가 먹든지 용량을 많이 넣으면 다 손상이 되지만 우리가 일부 또 다른 약들은 사람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건강식품이라든지 아니면 막 여러 약들을 많이 드시다 보면 약물 간에 또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드셔야 될 약이 아니면 약물보다는 식사를 잘 하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오히려 간에는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공개해보죠. 네. 비만주의 운동 필수. 네, 비만주의 운동 필수. 사실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어요. 아까 비만인 분들이 또 간에 무리를 줄 수 있고 또 이제 지방간인 분들도 비만인 분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연관성이 확실히 있는 거죠. 그렇죠. 비만은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에요. 네. 저희들이 이제 대사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만이 있으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이 병은 그냥 형제처럼 같이 다니는 병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꼭 식이 조절, 운동요법을 반드시 하시라고 하고 그때 환자분들께 매일 운동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꼭 자기 시간을 내서 1시간 정도 운동을 꼭 하시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이 헬스하는 것처럼 무거운 뭐 역기 들고 이런 거 말고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아, 안 그래도 종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권하는 거는 가능하면 이제 무릎 다치는 분들이 많아서 네. 달리기는 좀 피하고 걷는데 빨리 걸으라고 주로 경보. 말하는데 예, 빠른 속도의 걸음. 경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을 정도로 빠른 속도의 30분 이상의 걸음과 그리고 나서 가볍게 그 근력 운동을 추가로 해주면 한 1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네. 무릎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꼭 수영을 하시라고. 수영. 예, 수영을 안 해도 좋으니까 물속에 가서 마찬가지로 한 30분 이상 물속에서 걷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정 교수님도 추천해 주실 운동이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주로 그런데 이제 운동을 그렇게 추천을 해드려도 네. 이렇게 비만이 오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허리라든지 무릎이 안 좋으셔서 운동을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헬스장이라든지 이런 수영장 같은 데서 운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집에서도 뭐 요가라든지 이렇게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요가든 뭐 무리한 요가 뭐 연령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 건 아니더라도 움직여서 간단한 역기라도 들어서 운동을 하고 항상 저는 그런 유산소 운동과 함께 약간의 근력 운동도 같이 하도록 무리되지 않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자기 하는 일이 있거든요. 또 간이 안 좋고 그러면 근육량이 몸에 안 좋은 분들은 훨씬 더 예후가 안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절한 유산소 운동과 함께 할 수 있는 약간의 근육 운동도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간 질환, 간 건강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짧았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자,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더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씩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근데 요즘 정말 살아가기 너무 팍팍해서 저도 그렇지만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스트레스 낮에 팍 받고 저녁에 가서 술 확 풀고, 여자분들 중에 일부는 저녁에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알코올성 간염이나 지방 간염 생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나름대로 자기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따로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산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방법을 찾는데요. 가급적 우리 시청자분들도 자기가 찾을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씩 찾아서 해소하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트레스 해소. 네. 알겠습니다. 정 교수님은 어떤 당부 남겨주실 건가요? 네, 그래서 간 건강을 위해서는 사실 간염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사실 모두 다 대부분 간이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첫째는 예방접종을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서 아직 내가 항체를 갖고 있지 않은 예방접종 있으면 꼭 하시고, 둘째는 잘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과 수면이 충분하고 섭취가 잘 되시면 간도 같이 따라서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생활을 같이 하시는 거를 간 건강을 위해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균형 잡힌 생활. 알겠습니다. 장윤영 기자는 어떤 답변? 네. 일단 저는 이 보이지 않는 차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B형 간염 보유자 중에는 뭐 탁구 선수, 국가대표 펜싱 선수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 사실 뭐 복균자라고 해서 신체 기능에 무리가 있거나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간염에 대한 차별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렇게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보듬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문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B형 간염은 절대로 이렇게 타인에게 전염되지 않는 질환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인데 보내기 싫네요. 어쨌거나 이렇게 소중한 시간 그리고 특별한 정보 나눠주신 세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